이 안에 있는 뱀파이어의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토요초대석 뱀파이어 심리학의 저자이신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뵙는 건 처음이니까. 네네. 뭐 지금 이제 목소리로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들으시겠지만 네. 뭐 다수의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 우리 선생님의 얼굴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라디오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고요. 네. 네, 참고로 저희 이웃집 분들도 제가 네. 누군지 모르고. 아, 그러신가요? 네, 근데 네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네. 개그맨보다 웃긴 의사. 네. 저희 작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저는.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과찬이죠. 그리고 네, 꽃미남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굉장히 매력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솔직해서 탈인, 촌철살인 상담가. 네. 신데요. 네네.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근데 저는 잠깐 좀 단시간 쉴 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네. 이게 그냥 어떤 뭔가 의도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항상 저는 본분에 충실하자는 게 제 모토인데 네. 어떤 정신의학이나 심리에 대해서 약간 너무 일반적인 거가 좀 편향돼 있고 네. 막 수박 거달기식의 정보가 많아서 일단 저도 사실 처음에 방송 나왔던 것도 지금 저도 이제 지방에 거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임시로 갔던 거죠. 처음부터가. 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말씀 나누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그게 네네. 신선했던 거군요. 그래서 그게 뭔가 도움이 됐겠죠. 네. 신선한 건 저는 원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사실 정말 제가 이렇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네. 이것도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냐 안 재미냐만 자꾸 따져가지고 그렇죠. 알맹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정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감사한 부분인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했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말하자면 정신과 전문이신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반적인 수박 겉핥기식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방송에 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 거고 아마 그 연장선상이 이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도 보니까 또 가끔 그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클릭해봤어요. 봤더니 역시나 휴식을 많이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라. 아니 휴식 많이 가지고 그 운동 많이 하셨으면 아주 좋은 직장이겠죠. 그렇죠. 실상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아니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 책은 약간 제가 책을 쓸 때 조금은 이제 내용 자체는 항상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면 늘 약간 희망을 주고 좀 약간 솜사탕처럼 좀 뽀송뽀송하고 말하자면 힐링? 네, 힐링이 돼야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을 기대하셨을 법한데 제가 그동안 쓴 책들은 하나도 그러진 않고 조금 더 어떤 분들은 더 막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책인데 이번 책은 사실은 뱀파이어라는 원래 뱀파이어랑 단어도 외래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래 이 책의 제 저자 버전의 제목은 원래 착취의 본능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수학이든 영어든 다른 이런 비유 좀 죄송하지만 기초가 있어야지 그 다음이 기초가 탄탄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나아지듯이 우리가 심리도 우리가 매스미디어에 퍼져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약간 피상적인 게 많고요. 그 피상적인 부분이 진짜 우리 삶의 체험에서 녹아서 서로가 더 뭔가 좀 이렇게 번영하려면은 인간 심리의 기본 밑바닥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서적들이 사실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한 부분이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 같고 근데 또 제가 원래 국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요. 글 쓰는 걸 못해서는 제 동기들은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줄은 정말 몰랐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아주 좀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걸 또 딱딱하게 쓰자니 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약간 또 제가 또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좋아하고 또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저는 영화가 우리의 삶의 어떤 현대판 신화라고 보기 때문에
영화들 많이 인용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풀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착취의 본능이라고 안 쓰신 건 정말 잘하셨고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뭔가 강력한 기운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심리학. 저는 사실 무서워서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뱀파이어가 내 안에 있다니 사실 굉장히 막 충격적으로 책장을 펼쳐 들었던 것 같아요. 뱀파이어, 우리 안에 있는 뱀파이어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어떻게 말하면 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또 잘 들어맞는 또 비유인 것 같아요. 이 뱀파이어. 예. 네. 아주 뭐랄까 되게 아주 독특하다고 느끼기 쉽겠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주 구태의한 어떤 가설 혹은 이론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존한다고 저는 보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의료니까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심리에서 이제 넓은 의미의 성욕이죠. 리비도로 표현하는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욕구, 애정 욕구, 그다음에 반대로 공격성. 이 두 가지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본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자금 우리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좀 안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간과하고 항상 우리 어두운 부분을 간과하기 쉽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서술했지만은 우리가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말장난 같지만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를 부정하는 거는 빛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늘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좀 쉽게 표현하자면 감정인데 감정이 희노애락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라, 밝게 살아라, 웃고 살아라 이렇게 늘 학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습이 돼 있죠. 강요당하죠. 거의 저는 세뇌라 표현 쓰는데. 그래서 근데 모든 감정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감정을 편식하게끔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런 뱀파이어 이런 영화가 싫다. 이 말은 그러면서 이제 외람된 추측입니다만은 하지만 왠지 밤에 꿈 꾸실 때는 뭔가 악몽을 많이 꾸실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영화를 못 보는 이유가 그걸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반대로 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뭔가 내면에 있는 아까 시기심 얘기다 말했는데요. 시기심이라는 게 결국은 애기 태어나자마자 보이기에는 되게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 산후우울증도 그냥 우울한 게 아니고 아이에 대한 이상한 아주 역설적인데 아이가 밉거나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기사도에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무조건 존중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뜻인 건데 시기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게 이제 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아기가 이제 이거예요. 처음 발단은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의 이제 활동을 보고 이제 가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처음엔 볼 땐 귀여운데 뭐랄까 엄마의 젖을 이렇게 이제 물잖아요. 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당연히 엄마 젖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가 안 나온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이도 없으면서 젖을 막 깨물어요. 이게 이제 갓난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없는 게 갓난아이의 심리는요. 엄마 전체를 못 보고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냥 가슴 따로, 엄마 따로, 얼굴 따로 다 따로인 거예요. 좋은 엄마 따로, 엄마 성낼 때 엄마 나쁜 엄마 따로 다 각각인데 그렇게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또 10달 동안 이미 엄마의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모든 걸 착취했고 그리고 태어나고 날 때도 굉장한 어머니의 고통을 줬었고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또 엄마가 안 해준다고 징징대고 울고 막 뻔뻔하게
엄마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생활 다 침범하죠. 네. 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살, 6살까지는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해요, 어머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서, 육체적인 에너지 다 길을 빨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심리 발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컴퓨터, 요새 스마트폰 많으니까 어플이든 프로그램이든 업그레이드가 되기 마련인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심리 발달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나 네. 어떤 그런 부분에 고착이 되는 분이 있어요. 네. 뭔가 남을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리낌이 없고 참고로 심리 발달 순서가 3가지 딱 딴 거 없고 3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태어나면 바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두려움. 동물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시기심, 두려움 같이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수치심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열등한가 그렇지 않은가. 비교의식이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이 말은 도덕적인 발달 순서가 제일 네. 나중에 온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가장 베이스고 어쩌면 네. 그런 두려움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간과한 채 네. 희망적으로 살아라든지 봉사하며 살아라 등등 이래버리면 기반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어둡지만 우리가 혐오하지만 뭔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썼는데 말이 좀 길었네요.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우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외면했다가는 엄청난 어떤 비극적인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노이로제가 많이 와요. 실제로 보면 저한테 오시는 노이로 당연히 신경하죠. 저한테 오시면 다들 진짜 말 그대로 못된 사람들은요 절대 안 와요. 네. 상담실이나 정신과에서. 그 사람은 최강의 뱀파이어군요. 네. 항상 집안에서 제일 여린 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리면니까 양심도 곱고 이러니까 막 조금만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자기 양심의 기준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 양심에 자기 못 견디는 거죠. 착한 분들이 주로 이제 우울이나 불안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막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수치심도 없고 이런 분들은 굳이 나는 안 불편해요. 상대방들을 괴롭히죠. 네, 네.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도로 합리화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살아남는 시대예요. 네네. 왜냐? 다른 사람들 다 정서적인 것들 다 챙겨 보다가는 우린 항상 여러 가지 많은 걸 요구해요. 그렇죠. 우리 유교 문화권이니까 심성도 발라야 되는데 변질된 유교 사상이 뭐가 있냐면요. 입신양명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밟고서라도 너가 이름을 세워야 된다. 이게 있어요. 네. 소위 말하면 스펙 중심의 사회인 거죠. 네. 그게 다른 어떤 모랄리티, 인본주의라든지 그런 걸보다 더 우월시, 더 중시하는 집안 분위기라면 약간의 불법도 괜찮은 거예요. 어쨌거나 경제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결과란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얼마나 보편성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을 너무 저는 그래서 보편성이 굉장히 장연하다 보는데. 네네. 계속 그렇게 책에서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편성을 항상 저는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정이란 것보다는 정말 뭔가 소유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소유에 훨씬 더 많은 게 있고 어떤 명예 이런 부분들 사실 허상이죠. 그 안에는 인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부분들, 물론 변질이 된 유교에 한해서 변질된 문화권에 한해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왔고 지금 또한 더 어떤 물질 자본주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서양의 어떤 자기애성 문화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나고 과시하는 것가 당연시되는 사회고 오히려 자기 PR이 그건 아무도 서치할 수 없는 오히려 쿨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문화가 더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뱀파이어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항상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왜냐하면 이 보편성이 더 확산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확산이 되는 것이 더 사람들 하여금 거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게 만들고 그렇다면 더 우리는 당연히 뭐 휴머니즘보다는 네. 뭐 소유 어떤 뭐 경제 원칙에 따라서 네.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올 봄에도 뭐 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렇죠. 그때도 뭐 매체에서는 뭐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생존자 가능성 이거 막 보고할 때 항상 이제 속보로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 단말기 요금 그런 거를 그것도 아무런 아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우리 안에 뱀파이어가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이것이 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뭐 얼마나 미칠까 이 따위를 네,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진료실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환자분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희생양으로 보고요. 대부분 가까운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콜한 분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러고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하는 성공,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잘난 사람들. 집에는 꼭 그런 약간 취약해진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팽배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어디 뭐 큰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저는 그런 사회가 왔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아주 말장난 같긴 했지만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서술을 네. 했었던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네. 뱀파이어 같은 사람은 병원에 오지 않고 네. 말하자면 그들에게 뭔가 말하자면 트라우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하고 맞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이렇게 유형을 정해놓으셨잖아요. 휴먼, 네. 뱀파이어, 뱀파이어.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보면서 내가 뱀파이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파이어와 휴먼의 중간 사이죠. 네네네. 네. 저는 휴먼의 경지는 못 오는 것 같고요. 뱀파이어까지는 아닌데 네. 계속 뭔가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갈등하는 인간이랄까요. 예. 네. 사실은 이 책 쓰기 전작에 이제 강박이 얽힌 책을 좀 썼었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게 정말 잘 보셨는 게 사실 맞아 대부분의 분들은 가치관들 사이에서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 감정과 나의 충실한 감정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 보편적인 내적 기준에 휘둘리면서 네. 이게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샌가 그 외적 기준을 따라가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네. 정답은 없는데 우리는 항상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항상 크면서 지금은 더해요. 지금 애들은 어린이집부터 벌써 막 시험 문제 뭐 난리도 아닌데. 그렇죠. 네. 무조건 다 정답 3번인데. 그때 그랬고. 여하튼 자 답은 없고 그때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무시당하고 있고 무조건 어른들은 누구나 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항상 또 뭐랄까 생물학적으로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기본 깔리긴 하죠. 약간 다음 세대로 물려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강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생존에 대해서 저는 서바이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제 번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두 생존과 이제 삶의 번영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근데 영어로는 단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생존은 survival인데 번영은 thrive이에요. 그거 비슷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생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를 물론 당연히 아주 깨인 부모님들은 좀 많이 현실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살면 그만이다. 이런데 어떤 분들은 꼭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손해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돈 낭비고 등등 뭐 또 배우 심지어 뭐 이제 결혼할 때도 그죠 특히나 뭐 예물이 어떻고 저떻고 이래 버리면 잘 지내는 분들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또 안에 있는 게 바로 그거죠. 효사상.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진정한 효도는 진정한 불효는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순종하는 게 저는 불효라고 생각해요. 네네. 반대로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반항도 하고 한 번은 좀 큰 뭔가 집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편집풍파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는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가치관, 아버님의 가치관도 있지만 그분들은 나를 걱정하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가 모르는 죄책감도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도 우리를 키울 때 항상 젊었을 때 키우는 거니까 지금 제가 초등학생 4학년인데요. 하여튼 뭐 저도 그렇지만 키울 때 막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죄책감이 아이를 도로 망치죠.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제분들은 그런 거를 당연히 볼 수가 없는 노릇이고 또 우린 배운 대로 우린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자꾸 이어지다 보니 결국은 그런 서양의 어떤 문물이 아주 서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것만 다 배합돼 있어요. 뭐냐면 서양의 나르시즘 문화 그래서 막 과시하고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굉장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시였고 그거만큼 요즘 우리나라가 팽배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오죽하면 그 카메라 봉도 있고요. 그래서 과시하고 SNS를 통해서 사실 SNS는 그냥 서로 안부 묻는 게 다예요. 일기처럼 서로 공유하는데 보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 특정 회사 거는요, 항상 보면 똑같아요. 항상 난 어느 좋은 식당 가서 먹기 전에 근사한 걸 찍고, 근사한 데 갔던 걸 찍고, 이러면 우리나라 특징상 비교 문화란 말이에요. 열등감을 자꾸 조장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나의 자존감에 훔쳐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자존감 도둑이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애석 문화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입신양명, 특히나 또 여기 서술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일본 사람에 대한 문화도 좀 쓴 게 있었거든요. 칼과 국화와 칼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수치심에 취약하다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그다음 또 기독교 문화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긴 한데. 근본 베이스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들은 다 좋은데 하나같이 굉장히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만 실수하면 완전 바보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틈새에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편이라는 말이 책을 보면서 이 말만큼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말이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만 따르다 보면 항상 불안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보편성을 따르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당연히 철학하시는 분이나 인문학자나 심리학자나 다 이제 같은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나마 좀 더 자신 있는 이유가 저는 임상가니까요. 실제 치료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오늘도 지금 치료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많이 배워요. 특히나 종갓집 제사 1년에 몇 번 있던 그래서 이제 화병으로 이제 오신 이제 60, 70대, 80대 어머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하나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씩 말씀이 나는 이걸 이제 내 대에는 끊고 싶다. 나는 정말 죽으면 그냥 화장해서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거라. 이게 이런 분이 한 분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팩트 중심이니까. 너무 많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올해 15년째 정신과에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결국에는 경직된 가치관이 결국 그렇게 따라봤더니 이분들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얘기 너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내가 그렇게 안 살 것이다. 그리고 자식 위해서 아까 결혼에 불화가 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불화가 많은 분들 마찬가지인데 자식 때문에 이해 못한다는 말 그런 부분도 지금 돌이켜보면 반대로 오히려 일찍 이혼했었다면 더 아이들이 행복했을 텐데 등등.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 우리 정신세계와 이 정신세계의 어떤 행복감과 다른지에 대해서 늘 깨닫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 책에 두서없이 썼고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네요.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일반적인 심리학 책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나는 뱀파이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거야. 아마 서두에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뱀파이어적인가. 아마 지금 내 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하자면 뱀파이어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극단화된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사건 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일어나는 정말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어떤 뭐 군대에서도 그랬고 그런 사건들이 예. 말하자면 그런 성향이 극대화된 그렇죠. 극대화됐기보다는 있는 건가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저는 뭐 변태라는 말은 저는 안 써요. 그 책에도 썼지만 변태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거인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청소년 관람 불가하긴 한데요. 네. 무슨 진격의 쪽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부류예요. 되게 최근에 뭐 브래드 피트 나왔던 좀비에 대한 영화 됐죠. 뭐 세계대전 어쩌고 그죠? 네. 예. 그런 옛날엔 그런 영화들이 B급 영화였고 좀 약간 소수 매니아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그거 참 보편성의 두 가지 양성이 있죠. 그런 좀비나 뭐 뱀파 이런 것들 이제 미국 드라마나 우리나라도 뭐 무슨 케이블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사실 그러네요 정말. 그죠? 예. 그게 인기가 없으면 당연히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심리가 그만큼 그런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례로 범죄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요 반대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범죄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만큼은 적어도 나는 범인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시죠. 나는 네네. 적어도 탐정이니까 네네. 혹은 관람가니까 나는 결국은 죄책감이나 범죄에 민감한 어떤 뭐랄까 약간 죄책감이 들 만한 생각만 해도 양심이 찔린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그런 추리라든지 그런 미드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런가 보다. 네, 그런 거 있어요. 저 좋아하시나요? 네, 추리 법정 뭐 이런 그죠? 거 좋아하거든요. 그 말은 본인 내면에 정의에 대한 갈망이 많고 잘 안 돼서 그러나 봐요. 대신에 아니요, 그 가치관이 너무 강직돼서 그래요. 내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본의 아니게 남한테 상처 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양심이 너무 막 찔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또 범죄자에 꽂히죠. 왜? 항상 악은 지게 돼 있고 선은 승리하니까. 저는 그런 성향의 댐파이어였군요. 댐파이어 아닙니다. 아니고. 전 댐파이어 중간. 근데 중간. 저는 정말 댐파이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댐파이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발음이 좀 이제 어렵죠. 네, 댐파이어와 뱀파이어와 댐파이어 중간이 댐. 네. 그다음에 이쪽이 휴먼. 그냥 D로 시작한다고죠? 그렇죠. D라고 하면 되겠네요. 책에서 표현하신 대로. 그게 제가 또 약간 뭐 잡식성이라서 문화 쪽으로 옛날에 왜 이거 만화책인데요. 네. 약간 어떤 애완동물 샵인데 그 샵의 주인공이 약간 이렇게 좀 미스테릭한 어떤 백작이 있었어요. 네네. 그 백작 이름이 D백작이거든요. 네. 근데 뭐랄까, 그 무리들 자체, 그리고 또 뱀파이어 헌터 D라는 어떤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새도 시작됐지만, 지금 영화들이 보면 대부분 자신도 뭔가 그런 흡혈귀라든지 어떤 뱀파이어 같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나, 항상 갈등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블레이드부터 해서, 과거에 한 3년 전인가 전지현 씨 나왔던, 뱀파이어 헌터가 이제 영화가 됐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브래드 피트는 이건 그분도 마찬가지. 어쨌든 뭔가 스스로가 좀 최근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게 우리 모습이겠네요, 진짜. 우리 모습의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을 이제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칼 리웅이라는 학자는 이제 그분도 정신과에서 했는데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인격 성장의 첫 단계다. 참 그렇게 말하면 반대로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 있는 분들은 그 그림자를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부정을 하고 나는 오히려 늘 잘나야 되고 늘 열등하다는 게 있을 수 없고 늘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보면요. 특히 이제 그래서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늘 남자들은 돈과 스펙에 열광하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외모. 그래서 딴 얘기지만 비슷한 맥락인데 항상 외모 집착이 많고 계속 셀카를 찍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그쵸. 해가지고 자기 과시. 네, 근데 그게 과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불안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열등한 거를 감추려는 어떤. 네. 그리고 역설적인? 어떻게 보이는지 늘 아주 기초적인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은 딴 거 없고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거든요. 근데 그 의구심이 해결 안 되면 계속 반복해요. 남한테 과시하고
그래서 남의 열등감을 느낌으로써 비로소 그 열등감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 그러면서 정말 착취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결국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생 그렇게 남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상처를 주면서까지 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분들 결국은 40대 중반쯤 되면은 약간 자기애성 위기라 그래가지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위기가 옵니다. 그래 이제 우울로 빠지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반면에 희망이 있는 것이 깨달으면 네. 내가 그렇지 이제 자기애성이란 그런 그런 허상을 좀 포기 체념 하는 분들이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인간으로 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체념이라는 단어 쓰셨군요. 저는 네네. 책에서 사실 그 부분이 이렇게 그 체념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그것도 사실 보편적인 건데. 네.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체념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걸 자꾸 포기처럼 들려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체념을 해야 나아진다는 생각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란 말로 네, 그러네요. 좀 바꿔 쓸게요. 네. 비슷한 의미인데 네. 근데 그것도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뭐냐면 제가 뭐 수많은 졸저 중에서 포기와 체념의 차이를 쓴 게 있어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는 내가 있으면 포기한다는 거는 나라는 단어가 이제 주어가 되면은 그건 포기예요. 네네. 체념은 반대입니다. 포기는 나 전체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네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체념은 내가 체념하는 거예요. 네. 실례로 반지의 제왕처럼요. 반지의 제왕은 뭐 우리 일상 그냥 우리 예측 추측에서 그 원작을 몰랐다면 당연히 아주 전지전능한 반지를 찾기 위해서 막 혈투를 벌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꿈을 열어보니까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반지를 버리는 예정이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파워를 갖는 게 아니고 파워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체념이에요. 그러네요. 정확한 일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호빗 쪽 골룸 다 나오잖아요. 골룸이란 캐릭터가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현대의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그렇군요. 있고 늘 고민하고 있고 또 제 병원 뒤에는 항상 제 치료실에는 유리가 있는데 보면 되게 또 나름 저 사는 동네의 중심가긴 해요. 되게 바빠요.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잘 보면은 왜 바쁘게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정말. 네. 그 보편성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비 영화를 제가 많이 인용한 것도 아니면 좀비 드라마 미드가 유행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좀비라는 어떤 그 캐릭터가 뭐겠어요? 결국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있는 거잖아요. 나 좀비 같아라는 말이 네. 딱 맞는. 실제로 그래서 그렇죠. 네. 실제로 좀비 꿈을 들고 오신 분 있어요. 악몽을 꿨는데 좀비가 나를 막 무는 꿈 꿨다. 이런 꿈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말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너가 지금 좀비같이 살고 있다. 목적 없이 너 안에 분명히 휴머니즘은 있는데 하트는 있으나 그게 외부의 압박감 때문에 원리 원칙과 너 자신, 진정한 너 자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나라 하죠. 참나와 너 자신 원리 보편성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몸이 건조해지고 공허감 느껴지고 요즘은 그런 우울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비 드라마란다. 좀비 미국 드라마, 좀비 영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해봤더니 정말 우리 모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참 많아서 네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를 좀 확산을 저어할 수 있는 백신 같은 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사건들은 정말 많아지고 이게 남일이 아니게 되고 지금 사실 지금 그런 게 각박한 현실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대안이라고 제가 좀 책 말물에 써놓은 게 있는데 결국은 인간성 회복인 거죠. 근데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게 노력하자 그것도 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일반적인 심리학 책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굳이 안 멈춰도 보이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의 그 하인츠 코우시라는 다소 생소한 의사, 정신의과 의사분이신데 심리학파가 정신과 의사분들이 대부분 프로이드나 뭐 칼 융이나 다들 이제 뭐 우리는 심리학자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정신과 의사로 지내시다가 더 이제 심리학 부분으로 더 파고드신 거죠. 하인츠 코우시라는 분은 이제 자기 심리학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인간성 회복 우리가 가장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성취가 할 수 뭐냐면은 인간의 유한성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고 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부터 먼저 난 그거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경제 원칙. 네, 경제 원칙.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단일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문화 국가라고 저는 봐요. 네. 그냥 단지 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만든 뜻이 아니고요. 이미 가치관 자체는 이미 많이 섞였어요.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종교에서 기원한 게 많겠죠. 네. 하지만 거기 사실은 기독교도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교도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지혜의 어떤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건데 우린 유독 안 좋은 것만 거기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항상 뭐 기독교도 심지어는 뭐 처벌, 그죠? 극단적인 뭐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항상 율법의 법적인 부분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보지 못하고, 그죠? 네. 그게 자꾸 이제 스스로 올가매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다른 사람까지 막 비교하는 의식, 비교 문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관계에서 늘 헷갈리는데, 그래서 항상 책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만 쓰는데, 아까 체념이 있었죠? 네. 두 번째는 보편성에 대한 경계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비난 봉투란 말을 좀 써요. 네. 뭐냐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 나오고도 또 막 악플을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뭐 4년 정도 라디오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저는 저는 진료든 하든 뭐 하든 항상 433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10명이 있으면요. 항상 4명은 저를 좋아하고요. 3명은 저를 싫어할 거고요. 네. 나머지 3명은 저 관심도 없어요. 관심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10이면 10 하나라도 누가 악플 달리면 그거 되게 힘들고 하거든요. 그것도 또 보편성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비난을 받지? 막 이런. 그게 억울한 거죠. 노력했는데.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악플도 시기심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응원글도 시기심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아주 뛰어난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응원한다. 내가 누구를 응원하는 것도 사실은 나와 동급으로 보고 싶은 거죠. 약간 조금 고차원적인 거 하지만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 채님도 말씀 나눴고 보편성에 대한 경계심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도의 비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감정에 익숙해지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감정을 떠나서 자꾸 보편적인 건 기준만 보다 보니까 뭔가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내 걸 살피고 남의 감정을 살피고 배려하고 이게 너무 감정 자체가 폐화돼 있고요. 감정 표현, 감정 대화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죠. 막말 일례로 조금만 그렇다고 제가 아주 서양을 찬양은 아닌데 외국에 나가면 약간 스쳐도 I'm sorry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나라 게이트로 오는 순간부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함부로 붙여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뭐냐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별로 무던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시고 오히려 큰 소리 쳐야지 책 잡히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등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으면 힘든데 다행히 보편성이 양면성이기 때문에요. 자,
모든 바이러스 그나 뭐 어떤 확산성 있는 부분들은 약점이 있는데 보편성의 약점은 보편성이에요. 네. 네. 다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도 뭐랄까 좀 더 이런 어떤 체념하고 희생하고 그게 뭐 병적인 희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희생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뭐 최근에 또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격투기로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자기는 막 이렇게 막 만신창이가 될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시던데 네. 일례로 이제 아까 말씀 바꿔 드리지만 실제로 어떤 그 칼융이라는 분도 결국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의 말로는 뭐냐면 마치 오스카 와일드의 왕자와 제비처럼요. 결국 보석이나 깃털이 뽑혀가는 게 인간이다. 근데 그걸 상처를 안 받고 살려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좀비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체념, 네. 또 보편성에 대한 경계, 네. 또 비난 봉투. 네. 예. 네.